네, 안녕하세요. 표정들이 아주 좋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할 겁니다. 이런 일요일날 그래도 우리가 특강을 하고 또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같은 것은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상식은 넓어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아주 상식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지식은 깊게 가져가야죠. 그런데 수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절해야 됩니다. 수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이런 행사 같은 학과목들은 오버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버하지 않는 그 적절한 범위 그리고 너무 얕아도 안 되고 그 적절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를 우리가 오늘 총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 제목 자체가 만행작 이것만은 꼭 했는데 물론 이것만 보면 되느냐 꼭 그렇진 않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베이스에서 기본 이론을 이렇게 다져둔 이론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문제풀이도 해봤을 거고 2단계 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게 될 거냐면 오늘 하는 것들은 각 내용들을 쭉 전체를 점검하면서 지나가게 될 텐데 속도는 좀 올리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실력은 곧 속도입니다. 객관식에서. 알았죠? 느릿느릿하게 해서 천천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시간 제한 내에서 정확하게 딱딱딱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에서 쭉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놓쳤거나 빼먹은 게 있다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점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이제 행사에서 양을 많이 확대해서 양치기 한다든가 문제 풀어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문제 풀면 괴롭죠. 그렇죠. 항상 좌절감.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풀어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려 하지 마시고 과연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점검을 하면서 전체를 연결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알았죠? 이 시간을 토대로 해서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행사학 전체를 우리가 이제 또또북으로서 총정리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들이 정말 굉장히 초조해하시고 그리고 다크도 많이 내려오고 그렇죠. 원래 그렇지 않았죠. 원래 샤방샤방 했을 텐데 충분히 합니다만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또 할 건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확 풀려가지고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청춘이고 봄이겠지만 청춘이 제일 좋은 점 뭐냐면 지나가는 게 아니죠. 청춘은 이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계기를 토대로 해서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고 만들어내는 청춘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걸 각오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의 자료들은 네이버에 있는 요 만행자 카페에다 올려뒀으니까 요 카페에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명이 만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 카페니까 얼마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올려둔 자료들은 마음껏 활용하시고 여기 요 또또북에 있는 정오표들도 동강생도 올려둘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눠드렸으니까 없으면 가져가시면 되고 알겠죠? 카페 자료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도 점검하다가 잘 안되면 Q&A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올리시고 그래도 잘 안된다. 그래도 도저히 멘붕 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연락하세요. 번호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가끔씩 전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위로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좀 멘붕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좀 꾸짖기도 할 거고 알겠죠? 그래서 힐링 캠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객관화된 시선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그만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 참고로 하시고 자 우리는 어디부터 갈 거냐면 이번에 진행 순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마지막 되면은 1페이지부터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행작을 전체를 이제 여러분의 체계 속에서 머릿속에서 한번 유연하게 한번 여러 가지 체계를 한번 연결해 본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뒷부분부터 갈 겁니다. 지방자치론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항상 여러분 보면 책 앞 페이지는 아주 손때가 많이 붙어 뒤는 깨끗하죠. 그럼 1권, 2권 딱 비교해보면 1권은 너무너무 참 손때가 붙어 2권은 너무 깨끗해. 2권만 팔고 싶죠. 그러지 마시고 뒷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 들어오는 시험들은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전범위에 대해서 골고루 들어온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전범위를 넓게 잡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볼 것은 다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 또또북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아이폰 박스에 그려둔 것들은 제가 평소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 칠판 설명하는 것들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표를 그냥 무대포로 외우겠다.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알겠죠? 행작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정말 학문화되어 있지만 객관식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정말 굉장히 아주 묘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실전 점검의 단계죠. 이해를 되어 계실 거고 체계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지방행정 파트로 오셔서 자, 교재를 본다면 221페이지가 되겠군요. 앞에 220페이지에 있는 그 포도송이처럼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지방행정에서 어떤 체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렇죠? 이런 건 객관식 행사이건 주관식 행사이건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포인트 184 갑시다. 오늘 수업은 언제 끝마치냐면 이 책 전체 마칠 때까지입니다. 알겠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끝마치냐는 그런 눈빛 보내지 마세요. 알겠죠? 무시하고 계속 수업할 거니까. 네. 자, 184 포인트에 보시게 되면 요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제가 요 또또에 잡아놓은 포인트는 출제원들이 문제를 낼 수 있는 단위들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이걸 좀 더 크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앞전 단계에서 했던 스왓 119에 있는 그 119 테마가 되는 거고 이걸 작게 잡으면 시험 포인트에 요 바로 또또북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3개 포인트를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맨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그게 숫자로 암기해야 될 것들을 따로 별도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해만 해서도 안 되고 객관식은 적절한 암기가 병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까 저쩔까 이러지 마시고 닥치는 것들은 그냥 한다. 그래서 사고를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합격하면 어떨까? 떨어지면 어떨까? 떨어지면 정말 쪽팔려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떨어질지 합격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가고 나서 시험 친 다음에 시험장 나오면서 떨어질까 붙을까 그때 고민하세요. 그 외에 모든 건 잡념입니다. 그렇죠? 잡념을 지워버리고 펼쳐진 페이지에서는 그냥 집중한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펼쳐진 페이지가 221페이지 지방자치론이죠. 자, 가봅시다. 지방자치론에서 지방자치라고 불려지는 것은 많이 봤을 텐데, 자,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의미적 개념에서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뭘 물을 거냐면, 그러면 중앙행정과 비교했을 때 지방자치는 어떠한데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 좀 더 권력적이고 집권적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는 본질 자체가 분권적이며 지역적 특징 그리고 비권력적 행정에다가 생활행정에 대화행정에 주민행정에 근린행정의 요소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지금 쭉 이야기했죠. 그 중에 이야기가 만약에 몇 개라도 뭐지 모르겠다 어디로 간다? 기본서로. 알겠죠? 조금 알고 싶다 그러면 119로. 알았죠? 이렇게 연계 학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일일이 기본 강조하듯이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죠. 지금 시간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기본적 특징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지역적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치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켜서 하는 행정 이걸 우리가 위임행정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옛날에는 관치행정이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이러한 관치행정이라든가 위임행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만 본다면 지방자치 범위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는 자치행정만을 지방자치행정에서 대상으로 삼겠다 이거죠. 그러나 한국 현실상 이 위임행정의 전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배분에 있는 기관위임 사무의 역할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러한 지방자치행정의 이 단위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 단위에서 벗어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지방특별행정기관. 자, 특별행정기관이 나오게 되면 이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알겠죠? 지방특별행정기관은 국가 사무를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행정단위에다 맡겨놨을 뿐인 거죠.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나오게 되면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렇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나오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요 유형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기본서에 보면 날개 전체를 정리해 뒀으니까 한번 읽어봐주세요. 이런 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겠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요즘은 이렇게 사례형으로 조금 확장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촘촘히 준비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거냐면 자치사무에다가 그리고 단체임 사무까지 포함하는 요 정도까지를 원칙으로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지방자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앙집권 시대에 이런 근대 이전에 중앙집권 시대였다가 이제 지방분권의 시대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이 신중앙집권으로 전개되죠. 그 다음 전개되는 것이 신지방분권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동안 바로 이 중앙집권에 대한 거 안 묻습니다. 알겠죠? 지방분권 안 묻습니다. 이건 기본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요 두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총론과 연계해서 바라보면 신중앙집권에 해당하는 국가 모형이 바로 행정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행정국가의 모습과 중앙집권, 예전에 절대왕정의 집권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권력적 집권의 모습을 많이 지니게 됩니다. 또 하나, 요 신지방분권의 모습은 신행정국가의 모습이 됩니다. 모든 나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전개로 봤을 때 이렇게 매칭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중앙집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도저히 이 지문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행정국가의 모습에서 지문을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행정국가도 모르겠다. 그때는 머리를 한 대 치세요. 알겠죠? 그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신지방분권의 모습을 묻고 있다. 바로 신행정국가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겠죠. 요 전개되는 모습에 대한 기본적 논리를 봐두시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방자치라고 불려지는 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건 수험적 각도에서 정리해둬야 될 부분인데, 지방자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학문적 시선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불려지는 것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게 되면 이건 특징적인 것이 제도의 점진적 전개, 점진적 형성을 전제로 한 것을 다원주의적 접근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신우파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신우파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공선택론이라든가 신자유적 계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파 공공선택론이니까 기본적 전제는 항상 각 주체들의 이익의 극대화, 비용의 최소화, 이익의 극대화, 이러한 경제적 논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우파적 접근이고,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지 않겠지만 바로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개념, 지방행정을 바로 국가를 대신해서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을 통치적 개념에서, 지배적 개념에서 바라본다. 이게 마르크스적 관점이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엘리트적 관점을 다르게 확장하면, 요건 별도로 확장하면 이중국가의 모습을 많이 집니다. 이중국가로 했을 때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중앙은 생산 중심으로 들어가고 지방은 소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중국가적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기본 내용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교재 221페이지에 바로 밑에 이론적 전개표 참고하시고, 밑에 있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에서 부정설은 됐고 긍정설, 자, 요 또또북에 동그란 두 문자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암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 학자들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트브레이크, 그리고 토크빌이라든가 밀, 그리고 브라이스, 라스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방자치 긍정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설에 있는 사람들 필요 없고 긍정론자. 그중에 밀 같은 사람은 어록도 아주 유명하죠. 권력은 분산하고 지식은 집중한다. 아주 중요한 어록이죠. 자, 넘어오셔서 포인트 185를 오시게 되면 지방자치 이론적 모형이죠.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건데, 기능배분에 대한 관점으로서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의 모든 걸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 핵심적 사항은 바로 제도의 점진적 제도화, 이겁니다. 첫째 줄에 있죠. 점진적 제도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적 지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행적 지문을 전체를 A부터 B, C, D, E까지 다 본다. 바보입니다. 알겠죠? 행작에서는 항상 시험에 문제로 묻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걸 판단하는 거지, 국어 풀듯이 조사라든가 뭐 전몇, 접두 이런 걸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바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다원주의를 교수가 들었을 때 어떤 교수든 자기 나름대로 앞뒤에 수식어를 화려하게 붙인다 하더라도 절대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다? 점진적 제도화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포인트 단위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신우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극대화의 논리를 쓴다는 것. 알겠죠? 당연히 이윤의 극대화지 설마 비용을 극대화하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은 상식이죠. 자, 이익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효용의 극대화. 그래서 이런 신우파적 관점은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 이런 경제학적 신우파적 접근에서 들어오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일까요? 개체주의일까요? 개체주의. 알겠죠? 개체주의입니다. 개체주의라는 지금 답변을 못하신 분은 공공선택론을 다시 학습하는 겁니다. 알았죠? 개체주의입니다. 그러면 개체주의니까 기본적 접근은 미시일까 거시일까?
그렇죠. 미시적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행작적 체계들입니다. 이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적어놓은 책에 있는 표, 글자를 줄줄 읽고 한다. 이건 회독이 아닙니다. 글자 구경한 거지. 알겠죠? 1회독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글자 구경하신 겁니다. 초등학생 공부하지 마시고 행작다운 논리의 행작적 공부를 하셔야만 얼마든 지문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서 최종 점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신호파적 접근, 만약 제가 파이널 600제 이런 문제를 많이 쓰는데 이런 신호파적 접근을 하게 되면 결정적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개체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학적 시선에 있는 혹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이 갖고 있는 결정적 한계는 약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의 악화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형평성의 약화, 따라다니는 본질적 한계입니다. 없으면 적으면 되죠. 알겠죠? 줄만 끌 생각하지 마시고 없으면 적으면 되고 또 놓쳤으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알았죠? 유연한 사고를 하세요. 네, 다음 계급 정치적 관점, 마르크스적 관점이죠. 그렇죠? 계급 정치 마르크스적 관점. 이 마르크스 계급 정치적 관점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냅니다. 왜? 태극기가 많아서. 한국 현실에. 알겠죠? 네. 이념적 색깔이 많아서 그런 거고. 다음 엘리트주의 관점. 자, 요건 밑에 있는 이중국가. 요게 이제 지방 행정에서 특별하게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요 밑에 있는 엘리트, 즉 이중국가론의 논리를 체크해두고 더 잘 봐두세요. 알겠죠? 이중국가의 논리는 국가 모형을 둘러보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어떠하냐? 중앙정부는 바로 생산지향적, 즉 공공서비스의 생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방정부는 소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눠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중국가적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정부는 엘리트적 속성이 굉장히 강하고 지방정부는 다원주의적 시선에서 전개된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확인 체크해 두십시오. 그러니 다원주의적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중요한 원리가 바로 뭐냐면 바로 뭐다? 정치적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원주의는 알겠죠? 정치적 타협. 그래서 지방정부 정리한다면 이중국가에서 지방정부는 다원주의적 관점에 그들의 이익의 관계는 정치적 타협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소비 생산 어느 쪽? 소비. 여기를 생산으로 이렇게 슬쩍 비틀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게 시험에서 확인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럼 벌써 이중국가 논리와 관련돼서 지문 3개 나왔죠? 알았죠? 이렇게 정리된 포인트를 딱딱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밑에 있는 OX 퀴즈를 참고로 보시고 물론 OX집을 제가 마련해 뒀습니다만 그 OX집은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행사학에 무엇이 됐든 OX는 참고사항이다라고만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행사는 항상 문제가 사용하는 그 논리 단위에서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지문만 떼서 법은 그래도 됩니다. 국사는 그래도 되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행사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항상 60점 못 넘어갑니다. 특강 중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특강이 2개가 있는데 지금 하는 이 또또 특강은 반드시 봐두셔야 될 또또 특강 요거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특강은 법령 특강. 저번 주에 했는데 요 법령 특강도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정도 공개 특강을 해둔 것들이니까 꼭 한번 점검해 두십시오. 알았죠? 이런 것들은 기본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시험을 위한 실전적 게임이죠. 그 외에 만약에 아직까지 문제 푼 게 전혀 없다. 도저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옵션입니다. 필수가 아니라 바로 엄선백제 특강이라고 해서 기출 빅데이터로 딱 100문제 전 범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접근 내용 정리까지 해뒀으니까 이 정도를 최소화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문제 양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것만 한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컨셉입니다. 알겠죠? 요 3가지. 나머지 OX 특강 자기가 정말 본질적으로 난 OX 정말 잘 맞다. 그러면 이런 거 활용하면 되고 OX를 의무적으로 다 봐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는 꼭 활용해 두세요. 그렇죠? 특히 이건 잘 봐두십시오. 나중에 아마 31일 정도 되면 라이브 특강을 하게 될 텐데 공당이가 자랑하는 그 라이브 특강을 하게 될 텐데 31일 날 배치되어 있는데 31일 날 라이브 특강 이것도 여러분이 봐두셔야 되는데 오늘 정리하는 것들은 전 범위에 대한 내용적인 범위의 정리고 31일 라이브 특강은 라이브 수업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것과 그리고 더 최실에 있는 것들 내용들 위주로 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히든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 타겟으로 총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최신 내용들까지 해서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이 요 또또북과 더불어서 아마 PPT 자료를 사용하게 될 텐데 요건 라이브 특강에서 반드시 봐두십시오. 알았죠? 이 또또 특강 라이브 특강 2가지를 겹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적중도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안 벗어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장을 여러분이 너무 넓게 잡기 때문에 이 적중도의 범위를 놓치는데 이 수업이 사용은 이 정도의 스탠다드 범위면 대한민국 객관식에서 충분히 들어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 한마디 한마디라도 놓치지 마시고 다 소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시 갑시다.
자, 그래서 222페이지 포인트 185 됐고, 그러면 186 오셔서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표를 보시면 신중앙집권은 바로 기본적으로 항상 무슨 국가? 근대국가, 행정국가, 행정국가. 신지방분권은 신행정국가라는 컨셉에서 나오죠. 그러면 신중앙집권의 행정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 논리가 바로 뭐냐면 촉진요인의 두 번째에 있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전국적 단위가 된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한 근거죠. 자, 그리고 밑에 오셔가지고 바로 밑에 촉진요인의 밑에서 두 번째 바로 광역행정과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이게 신중앙집권이죠. 그의 특징은 바로 미래 어록처럼 권력은 분산하지만 지식은 집권. 밑에 포스트잇으로 넣어놨죠. 각각 표현들 이런 건 꼭 확인해둬야 됩니다. 볼까요? 과거의 중앙집권과 신중앙집권을 비교했을 때 중앙집권은 권력적, 관료적, 수직적, 지배적, 강압적, 윤리적, 후견적이지만 신중앙집권은 비권력, 사회적, 수평적, 지도적, 협동적, 지식적, 기술적 집권을 한다는 점,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을 좀 짜잘하게 낸다면 이 사이사이에 콤마 딱 넣으면서 말 바꾸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딱 구분해 둡니다. 자, 포스트잇으로 되어 있는 거 정리해 두시고, 다음 또 하나, 신지방국권의 신행정국가, 바로 이 신행정국가에서 특히 주목할 것이 바로 뭐냐면 개념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제 20일. 이거 언제 이야기냐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써먹고 있죠. 행정 교수들이 그만큼 느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확인해 두시고, 또 하나 홈룰 운동, 알겠죠? 홈룰 운동. 홈룰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미국에 있었던 자치권 확립 운동을 홈룰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홈룰 운동과 대립 개념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딜런의 원칙입니다. 1800년대에 연방 판사 딜런이라는 사람이 지방자치 때려쳐 하지마, 이겁니다. 알겠죠? 딜런의 원칙은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거고 홈룰 운동은 지방자치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 개념을 대립해 두시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적어두면 됩니다. 알았죠? 네. 제 얼굴 자꾸 보면 얼굴 커집니다. 그냥 책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 얼굴 작습니다. 알겠죠? 혹시 동강생 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작습니다. 알았죠? 자, 다음 신연방주의, 요거 특히 주목해 두세요. 원래 시사적으로 요 신연방주의가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요 신연방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책을 왜 넘깁니까? 그 홈룰 운동 바로 옆에 있는데 책 안 보죠? 역시 동강생과 수업해야 돼. 1대1 수업을 좀 합시다. 동강생, 알겠죠? 자, 요 신연방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때문입니다. 알겠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알겠죠? 바로 요 신연방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시사적으로 이런 점이 튀어 들어오니까 신연방주의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라이브 특강에서 좀 더 확장 정리해 드리겠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 또또 특강과 라이브 특강을 결합하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벗어나면 틀리면 되죠. 뭔 걱정입니까? 알겠죠? 그래봤자 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9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100점 받겠다는 그런 각오면 평소에 기본 이론을 잘하지. 이제 와서 뭐? 알겠죠? 너무 욕심을 오버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한 문제 놓쳐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장난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사실은 해야 될 걸 안 해놓은 상태인데 막판 되니까 왜 어떡할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초조해지고 수험에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알았죠? 인정하지만 포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이 또또 특강이 다루는 내용만 소화하라니까. 알겠죠?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95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5점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90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수험은 합리적으로 스스로 객관적으로 대하세요. 객관적으로. 네. 자, 신연방주의 주목해 놓으시고 나중에 라이브 특강 때 이런 것들 별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오셔서 이 신지방분권 관련돼서 촉진 요인에 바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버넌스적 개념의 등장. 자, 그래서 밑에 포스트잇을 보시면 신지방분권도 표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방분권, 그러니까 이때 지방분권은 근대의 국가 개념의 지방분권입니다. 시민운동하고 있던 그 시대, 그때 모습은 절대적, 한거적, 배타적, 소극적, 민주적인데 신지방분권은 상대적, 참여적, 협력적, 적극적 의미에서의 신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죠. 똑같이 쉼표에서 나왔을 때 용어 바뀌지 않도록 체크해 둡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관계 정리되겠죠. 자, 그 다음 187포인트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인데, 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논리는 별표 드십시오. 포인트 중에서 더 중요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포인트죠. 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표가 이렇게 쭉 쪄지면 이걸 그냥 무대표로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외우려고 해도 안 외우죠. 그러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준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부터 정리해 보면 주민자치는 자치권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원래 너희들의 것이든 누구 주민의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자치는 자치권은 원래 너희들의 고유한 권리다. 고유권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 비해서 단체자치는 자치권은 뭐 국가가 만들어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전래됐다. 전래권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원래 그러면 고유의 주민의 권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죠. 그러면 주민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권리가 강화되는데 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주민자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치적 결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치라고 불러준다면 이런 단체자치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국가로부터 어떻게 법인격을 형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 자치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정책 관점에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아놓은 하나의 기구, 단위가 뭐냐면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는 지방의회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 역할이 강화되는 역할입니다. 그럼 의회가 모여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조례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범위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습니다. 알겠죠? 조례 제정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조례가 넓습니다. 조례 제정 범위가 넓다란 말은 국가와의 관계 봤을 때 국가의 개입의 요소는 클까? 적을까? 적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의 요소는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개입을 축소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조례에 대해서 국가가 왈가왈부할 때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뭡니까? 법을 어겼을 때. 알겠죠?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통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인, 법은 항상 사후죠. 사후적인 바로 위법 행위에 대한 통제만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개입이. 이것만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국가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 국가가 이런 주민자치, 주민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가끔씩 국가와 연계되어서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뭘 하냐? 꼭 필요한 것만 법으로 탁탁탁 정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수권 방식에서 개별적 수권 방식이라 불러줍니다. 그렇죠? 개별적 수권 방식을 쓴다는 점. 자, 개별적 수권 방식, 개별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개별적 수권 방식이 갖고 있는 행정적 진짜 의미는 뭘까요? 행정에서 의미는 자치권의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좁다? 힌트 여기 있잖아. 넓다 좁다? 넓다. 알겠죠? 개별적 수권 방식은 자치권의 범위가 넓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냥 개별만 외우면 바보고 자치권의 범위가 넓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적이고 그러면 보세요. 지방자치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네가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세금은 뭐냐? 너희들이 알아서 걷어가지고 업무에 쓰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분리된 세구조 이걸 뭐라 부르냐? 독립세주의라 불러줍니다. 개별적 수권 방식과 사무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독립세주의. 끝. 다음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전례권적 관점에서 법적 개념에서 그런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법적 개념에서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대신에 이들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제일 중심적 업무로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의 관계에서 바로 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사무, 위임 사무도 처리하고 지방자치의 원래 사무도 처리하고 그래서 이 장의 지위가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부조 행정학에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정할 수는 있는데 조례 제정의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의회 활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국가의 개입의 여지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조례 제정 범위가 좁고 그래서 조례 제정 범위가 좁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기관임 사무는 조례 제정을 못합니다. 그렇죠? 기관임 사무는 못합니다. 단체 사무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기관임 사무는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을 못합니다. 항상 기관임 사무가 나오면 조심하세요. 이것은 시험에 항상 포인트가 될 거니까. 알았죠? 이건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간섭 정도가 지방 주민자치보다는 넓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적 개입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안 하면 해라고 지시 명령할 수도 있고 바로 개입의 정도가 강한 거죠. 사전적 개념에서 예방적 개입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인 단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구조는 어떻게 되냐? 국가로부터 이를 부여받은 것들에 대한 사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국가가 부과해주는 부가세적 주의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가세. 독립세를 취하고 있는 저쪽과 다르죠. 자, 이러한 논리적 구조로 표가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표를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적으로 한번 점검하면 됩니다. 요 속에서 함정을 비틀어서 반대 위치를 시키게 될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면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면 주로 영미계 국가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자치는 주로 법학 개념이 발달하고 있는 대륙계 국가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영미계 국가지만 미국이 100% 주민자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모형은 지방자치는 항상 상대적으로 몰아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한번 팁을 한번 잡아 놓으시고 여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기본적 비교입니다. 자, 224페이지. 그래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개념을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시고 요 표는 중요한 표죠. 요 187포인트는 꼭 별표로 듭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주민자치 단체 비교해서 표에서 자, 첫 번째 자치 의미 체크 내려오셔서 중시하는 권리 체크 밑에 내려오셔서 권한 부여 방식 체크 그리고 중앙통제 체크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치단체 성격 체크 그리고 지방세 체크 그리고 위임 사무 고유 사무에 대한 구분 알겠죠 이거죠? 그러니까 단체 자체의 고유 위임 사무 보시면 엄격히 구분한다라고 적어놨는데 뭘 엄격히 구분한다고? 뭐를? 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를 구분한다고 알겠죠? 주민자치에서는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 고유 사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셨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두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 넘어져서 225페이지 자, 188포인트 자치권을 갑시다. 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자치권입니다. 그래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치권인데 이 자치권에서 자치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 자치적인 입법을 할 수 있고 자치적인 사법을 할 수 있죠. 아니죠? 자치사법은 안 됩니다. 자치사법 안 되고 또 자치외교 어때? 안 되겠죠. 자치국방 어때? 어때? 강원도가 탱크와 군대를 거느릴 겁니다. 좋죠?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국방 외교 사법 이건 누가 한다? 이건 중앙정부의 단일 정부하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논리들이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리 까불까불 하더라도 뭐 독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있는 뭐 나라현이 뭐라고 했건 도쿄현이 뭐라고 했던 우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알죠? 이게 바로 상식적인 전 세계 지방자치학회 범위들이죠, 알았죠? 네, 똑같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그럼 우리도 어차피 지방자치가 자치단체가 외교권 없으니까 뭐 지방자치에서 좀 오버 좀 하면 안 됩니까? 오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시가 독도를 이제 또 서울시령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만의 쇼죠. 정치적 쇼. 그렇죠. 전혀 우리에겐 영향이 없지만 외교상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본을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별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 자, 주의할 건 행정적 권한, 입법적 권한 요건데 자치 행정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인사권은 어떻게, 재정권은 어떻게 뒤에 정리하게 될 거고 요 자치 입법권, 자치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조례와 규칙이죠. 조례 제정 범위와 규칙. 그리고 요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자치권이라고 해서 자치권 보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실상 자치재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 다음 포인트에도 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강조될 거고 이건 중요한 논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재정 범위는 나중에 중요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입법 나눴을 때 요 조례와 규칙을 둘로 나눈다면 조례는 누가 제정한다? 기본적으로 의회가 제정하죠. 알았죠? 의회가 제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공포는 누가 합니까? 공포. 대외적으로 빵빵. 기관장이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정권이지 조례 공포권. 이렇게 속이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장이 하는 것이 공포고 조례를 바로 기본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회가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우리는 기관 대립형의 국가이기 때문에. 알았죠? 지금 와서 기관 대립형이 뭐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규칙은 누가 제정합니까? 장이. 공포는 장이. 알겠죠? 이건 장이 다 합니다. 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또 하나 조례에서는 재정 범위에서 특히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벌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전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 범위 내에서 알겠죠? 이런 것들은 행정법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례와 규칙은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자치권 포인트 오셔서 188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자치법권의 조례 규칙
표 요거 봐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례는 바로 의회가 그리고 사무 범위에서 단체 사무, 자치 사무까지 그리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기 법령을 동그라미 넣으시고 이걸 법률 하면 안 됩니다. 법령입니다. 법령. 자, 벌칙 규정 가능하고 규칙은 장이 제정하는데 특히 사무 범위에서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게 기관임 사무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관임 사무가 들어오면 이게 포함되는 안 되냐 지문에서 본질적으로 항상 체크하세요. 기관임 사무는 알겠죠? 어떤 지문이든 기관임 사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중앙이 지방을 통제할 때든 지방과의 관계든 분쟁에 대해서든 기관임 사무가 들어오면 항상 조심하면서 체크합니다. 기관임 사무. 자, 그다음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벌칙은 제정할 수 없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자 밑에 오셔서 자치조직권에서 기준인건비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총회인건비제가 아니고 중앙정부는 총회인건비제를 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중에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뭘 한다? 총액인건비제를 씁니다. 예외적 사항이죠. 그렇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기준인건비제를 쓰는 건 아닙니다. 예외까지 확인해 두시고 없으면 적어두면 되는 거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총액인건비제를 쓴다. 우리가 지방교육행정을 하고 있죠. 자, 자치재정권의 범위에서 재정에 대해서 기본적 이론으로서 자주재원 방식이냐 그리고 일반재원주의냐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 일반재원주의를 중심으로 확실히 알아둡니다. 그렇죠? 일반재원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세출, 즉 어디 쓸 것인가 내가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 이거라고 했었죠. 이건 이론 때 설명해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정리 안 되면 이들은 주로 규모 면에서 재정, 자립, 자주 어디? 자주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누가? 일반재원주의가. 그렇죠? 하나만 확실히 외워두십시오. 이 표는 꼭 외워두세요. 아마 심화 문제에서 쓰게 되면 이런 문제를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당황하게 될 겁니다. 확인해 두시고 됐습니다. 밑에 많이 비벼 있는 바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특별지방자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조합은 뒤에서 또 보게 될 거니까 성격 정도만 봐두십시오.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이제부터 지방자치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면 지방자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 조합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조합만 들어옵니다.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거 별도로 볼 거고 보통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들어가서 바로 규모면에서 광역적 업무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종류는 어떤 게 있다? 이건 상식이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렇죠? 어떤 게 있다? 특별시. 현재는 수도 서울 지휘에 관한 특별법에 서울만 특별시 지휘를 지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각 도들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도만의 위치죠. 특별자치도. 그 다음 세종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류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은 대표적인 것이 자치구들 그리고 그 단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 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이죠. 요 구라고 했습니다만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그럼 자치구라 구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일반구죠. 알겠죠? 요 자치구와 일반구는 다릅니다. 이건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구. 그러니까 일반구의 구청장들은 선거하지 않고 그냥 임명해버리죠. 요 구분해 두시고 또 하나 주목할 건 시. 시에도 바로 일반적인 이런 자치시가 있지만 행정시들이 있습니다. 행정시. 대표적인 행정시들이 바로 제주도에 있는 즉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바로 서귀포시와 제주시 대표적인 행정시라고 했죠. 여기는 그냥 임명하지 시장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건 자치단위가 아니죠.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앞에 행정시 일반구라고 명칭을 적어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구분을 해두시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문제에서 확인해 둘 수 있는 것은 뭐 광역자치단체 숫자, 기초자치 숫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17개든 228개든 의미 없고 요 광역시는 독특하게 한국에서는 바로 아래에 뭘 갖고 있냐 자치구를 가져갈 수도 있고 군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표적으로 사례를 알려드렸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을 행정단위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특별하죠. 대부분의 도 아래 거의 다 군을 두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계층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전국 규모에서는 한 4계층의 구조를 가져가지만 자치계층 몇 개다? 2개뿐입니다. 물론 특별시로 오게 되면 행정계층은 3개가 되겠지만 자치계층은 2개. 그러나 제주도는 얘는 정말 특별해서 자치계층 몇 개? 1개. 행정계층은 3개에서 4개까지. 알겠죠? 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져가서 계층의 숫자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을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아래는 자치구만 있습니다. 특별시 아래는 군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만큼 특별한 거죠. 이렇게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요걸 잘 봐두셔야 요 범위 내에서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세금까지 연계할 거니까. 자, 위에 박스에 있는 그림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이론적으로 정리할 것이 계층, 즉 단층이냐 중층제냐인데 우리나라는 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층제죠. 중층제적 구조니까 중층제가 갖고 있는 장점, 첫 번째 수직적 분업 체계라는 점 제일 중요한 장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점 국가의 감독 기능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점 장점인데, 단점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폐단,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죠. 요건 꼭 알아둡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더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최종 점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통자치단체들 됐고, 밑에 지방자치단체 신설 및 변경구역 개편 관련된 거, 요 사항은 꼭 봐둡니다. 그렇죠? 특히 바로 사례로 알려드렸던 바로 경기도 부천시 개편 사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아주 강조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거 라이브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됐고, 두 번째 있는 모든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뭘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점 꼭 외워두세요. 그렇죠? 이건 너무 익숙할 거고, 숨겨둔 지문이 바로 뭐냐? 바로 밑에 넣어둔 겁니다. 한자 명칭 변경, 한글 아닙니다. 한자 명칭 변경 뭘로 한다? 대통령령. 두 가지.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알았죠? 그 외에 자치 단위가 아닌 행정 계층들은 조례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시도지사 보고를 토대로 해서 조례적 구조를 가져간다는 점 맨 밑에 있는 것들이고, 자, 부천시 개편 사례 꼭 확인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빠졌으면 나중에 라이브 특강 때 이거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특강은 시사적이고 더 강력하게 올려뜨릴 수 있는, 라이징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잡아서 총정리 포인트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김에 하나 더 한다면, 요 시 중에 좀 독특한 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요 단위 구분의 참고상에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인구구조입니다. 인구구조. 그래서 시는 시인데 다른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 인구 15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인구 70만을 넘어가죠. 그처럼 대규모 빅 사이즈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들은 행정적 처리에서 특례적 조항을 좀 둡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나올 때는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지만 행정적 업무 처리에서 이들에게 특례를 준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법에 정해주고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에 줄 수 있는 특례의 대표적인 뭡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여기 적어두십시오. 조례 개표 청구의 범위가 바로 100분의 1에서 70분의 1이죠. 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민들에 대한 감사 청구할 때 인원이 몇 명? 300명 이상이죠. 알겠죠? 광역은 500, 이들은 300, 기초는 200. 알겠죠? 그 두 가지 사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인구 50만 시 나중에 세법상에서도 특례 조항을 좀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심화된 지문에서 쓰게 될 거니까 한번 주의해 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시는 아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190포인트로 오셔서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기관 구성 형태죠. 자, 기관 구성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 구조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건 중앙과의 관계에서 계층적 모습이고, 기관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서로 견제 대립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 대립형 구조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민들이 선거를 해서 의회를 구성해서 그 의회가 장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걸 기관 통합형이라고 불러주게 되겠죠. 기관 통합형, 기관 대립형. 우리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장도 뽑고 의회도 선거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기관 대립형에서 장의 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 단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요 장의 권한이 기본적으로 강시장형이냐 약시장이냐 했을 때 한국은 강시장형이죠. 알았죠? 그리고 요 시장 장을 뽑을 때 직선형으로 뽑을 수도 있고 간선형으로 뽑을 수도 있고 임명형으로 할 수도 있고, 알겠죠? 더 심각하게는 의회에 의해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요 의회 선임 형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기관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관 대립은 항상 장과 의회 원리를 견제와 균형, 견제와 대립의 원리로 쓰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기관 대립입니다. 알았죠? 그냥 의회가 들어오니까 통합, 의회가 안 들어오면 대립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 알았죠? 견제 원리가 항상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래서 장에게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의회가 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서로 분리시켜서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자, 기관 대립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부터 포인트 정리해 보죠. 하시면, 자, 기관 대립형 장점은 견제와 균형, 제일 중요한 거죠. 견제 균형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에는 대도시 규모에 좀 더 적합합니다. 대도시가 통합형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런 대도시는 대립형을 많이 취하죠. 단점 뭐냐? 의회와 집행, 즉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마찰 대립할 때 갈등이 심각하겠죠. 자, 확인해서 기관 통합형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장점은 두 번째 점에 있는 요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거 굉장히 놓치기 쉬울 겁니다. 알았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유는 왜죠? 의회를 통해서, 의회는 한 명이 아니죠. 의회는 기본적으로 다수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칫 왠지 기관 대립형은 장에게도 의회도 되니까 다양한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만의 착각입니다. 알겠죠? 상상하지 마시고 기관 통합형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밑에 단점 바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점에 있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게 단점이죠. 그 외에 좀 더 확장하면 기관 통합형에서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영국은 주로 의회형이 주로 기관 통합형인데 주의할 것은 2번에 있는 미국 위원회요. 바로 이걸 주목해 두십시오. 그렇죠? 미국에 있는 갈베스톤 지명을 따서 갈베스톤 위원회요. 지방자치에서 아주 심화 지문을 쓸 때 이거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관 대립이 아니라 통합형이라는 것. 그렇죠? 갈베스톤형은 기관 통합형이다. 이렇게 넓혀 두시면 좋을 겁니다. 절충형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상으로 한번 봐두십시오. 그렇죠? 됐습니다. 타운 미팅 같은 걸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228페이지 올려서 자 이번엔 191포인트의 지방의회죠. 의회에 대한 기본적 권한은 항상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28페이지는 표는 전부 다 지방자치법의 의회 파트를 표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령 특강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꼭 해두십시오. 알았죠? 자 그러면 표로 올려서 기본적으로 광역과 기초에서 포스트잇에 바로 회계연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런 날짜들은 법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0일, 40일 구조, 15일, 10일 구조 꼭 외워두시고 밑에 지방의원의 임기, 자 지방의원 임기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세 번째에 있는 즉 정당공천,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에도 정당공천이 허용되죠. 정당공천이 개입됩니다. 다음 의결권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조례재정부담 이런 것들 들어와 있는데 자, 의결권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행정감사, 감시권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 자 사무감사에 대해서 매년 일하는데 시도는 14일, 시군구, 즉 기초는 9일, 14일, 9일 체크해서 외워두시고 그리고 사무조사는 됐고 나머지 패스. 자 청원 수리에 관련돼서 청원은 반드시 의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안 됩니다. 해야만 된다.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은 지방의원은 소개가 있어야 된다. 확인하시고 굵은 글씨 넣어놨죠. 자율권 패스하시고 선거권. 자 선거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신임 의결은 의장 부의장에게만 합니다. 불신임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까? 자 불신임권은 불신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의회와 장을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장을 대립하고 있는 기관 대립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의회와 장과의 관계에서 바로 요 장과 의회에 서로 견제 대립하기 위해서 권한을 서로 하나씩 주게 되는데 장에게 주는 것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을 줍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여기에 비해서 장에게 바로 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줍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대립형, 견제형은 이렇게 주게 되는데 현실에 있는 한국은 불신임권 없고 해상권 없다라는 점. 알겠죠? 그러나 주의할 건 한국이 이때까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냐? 아닙니다. 1공화국 때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겠죠? 지방자치로 역사적 배경도 한번 알아두세요. 1공화국 때는 있었지만 현행은 없다. 그럼 남아있는 건 어디냐? 의회에 의장과 부의장과 그리고 의원들의 관계에서 의원들이 의장을 대상으로 해서 불신임하는 거 여기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치단체 장을 불신임할 수는 없고 의장단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들이 불심하는 것 요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그래서 이게 바로 들어와 있는 선거권에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이죠. 요까지 봤으면 추가적으로 요 정족수까지 한번 봐놓으십시오. 4분의 1 발의하고 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만 찬성해버리면 의장 부의장은 해임됩니다. 해임. 자, 밑에 오셔서 의회 소집 됐고, 그리고 회의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자, 회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의결 정족수 기본적으로 출석 과반수, 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해야 되겠죠. 이건 기본이고, 특별 의결 정족수 첫 번째 포스트에 넣어놨죠. 암기합니다. 이건 알았죠? 특별 의결 정족수는 반드시 외워두는데, 의원의 자격 상실 제명에 대해서는 최적 의원 3분의 2, 제2 요구에 대한 재의결은 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입니다. 최적이 아니라 출석 3분의 2 꼭 외워두시고, 부의장에 대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최적 4분의 1 과반수 좀 전에 봤죠. 네, 특별 의결 정족수는 꼭 암기해 둡니다. 자, 다시 올라오셔서 192포인트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럼 의회와 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의회장은 기관 대립행위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자, 포스트잇 확인해 두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적어놨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4번, 5번, 6번. 4번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 부과 징수. 그리고 6번 기금 설치 운영. 기금 의회를 반드시 거치죠. 기금. 다음 6번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든가, 그리고 8번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라든가 권리 포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9번 청원의 수리. 여기 전부 다 의결 대상입니다. 알았죠? 의결 대상을 꼭 주목해 두십시오. 가끔씩 박스 형태로 해서 바로 지방의회 권한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내겠죠. 그때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이 포인트에서 그림만 보시면 의회 조례 제정 절차 나오죠. 자, 조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의회에서 뭐 조례를 하죠. 다시 그림은 아주 상세히 그려놨습니다만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의회가 지금부터 조례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하게 되면 공포를 위해서 장에게 이송합니다. 그렇죠? 이 장이 공포권을 가지니까. 그런데 장이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사회에서 공포할 수 없다 할 때 뭐 제2 요구 들어갑니다. 제2요구. 이렇게 해서 제2 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가 제의하겠죠. 그럼 제의했을 때 좀 전에 했죠. 특별 의결 정족수를 거치게 됩니다. 얼마죠? 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특별 의결 정족수. 이런 특별 의결 정족수를 거치게 되면 이제 조례로서 확정됩니다. 확정돼서 왔는데 보통 장에게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송됐을 때 공포시일은 전부 다 5일입니다. 5일 알겠죠? 그래도 장이 도저히 난 이거 도저히 공포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어디로 제소한다? 대법원으로 제소하게 됩니다. 날짜는 20일이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절차에서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냐? 자, 쭉 넘어오셔서 제2요구부터 이 상황부터 보세요. 제2요구에서 녹색으로 해놨죠. 최적 과반수와 출석 3분의 2 암기하시고, 그 다음 확정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포까지 들어와서 했을 때는 날짜 5일 이내 공포해야 된다는 거, 날짜 5일 주목해 두시고, 만약 안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어디로 간다? 대법원으로 20일 이내 제소합니다. 20일 대법원. 이런 것들이 시험 포인트입니다. 잘 확인해 두십시오. 자, 됐습니다. 229페이지 밑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의 비교는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알았죠? 네, 됐습니다. 3으로 가죠. 193포인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오셔서, 자, 이 사무에서 꼭 구분해야 될 것은 바로 자치사무 그리고 단체임 사무, 기관임 사무인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단체임 사무는 자치사무 범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렇죠? 기관임 사무를 항상 주목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기관임 사무로 오셔서 기관임 사무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집행기관, 즉 자치단체 장에게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임 사무는 누구 거다? 자치단체 게 아니라 중앙 겁니다. 중앙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바로 자치단체 장이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것은 바로 이 사례들, 예들을 알아놓으세요. 그렇죠? 자치사무, 단체임 사무, 기관에서 구분하는 건 다들 계실 텐데 원래는 사례까지. 알았죠? 그래서 특히 기관임 사무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행정경찰 면허, 인구조사, 지적 도량형 등 이런 게 들어죠. 그리고 국가의 감독이 예방적 감독까지 들어죠. 예방적 감독 다른 말로 사전, 사후, 사전적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안 할 때 너 해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알았죠? 지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경비 부담 구조를 봤을 때 자치사무는 장려금 그리고 보조미성기 부담금 그리고 교부금이다로 불러져. 이런 것은 통상적인 명칭이니까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치사무로 오셔가지고 자치사무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결정 주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초중고에 대한 거라든가 특히 여기 도시계획과 소방 이게 자치사무입니다. 알았죠? 왠지 도시계획 이러니까 아닐 것 같은 착각 많이 하시는데 요거 자치사무입니다. 소방도 알았죠? 소방. 자, 됐고 단체임 사무는 뭐가 있느냐? 단체임 사무로 구분할 것은 보건소 운영. 알겠죠? 보건소 운영이 바로 기본적으로 단체임 사무로 들어오고, 그리고 생활보라든가 국도, 도로 중에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에 대한 수선 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단체임 사무입니다. 단체임 사무. 자, 됐습니다. 밑에 보충성의 원칙, 이 원칙은 꼭 확인해둬야 되겠죠.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거의 같다고 구분하라고 할 때만 구분하면 되고, 즉 보충성의 원칙이 더 강력한 거고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우리가 법에서 명시로 딱 정하고 있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계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비판하는 게 만약 현실의 이야기도 좀 알아두십시오. 사무국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기관임 사무와 예를 들어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 빼고 우리는 항상 자치사무, 요 고유사무라고 부르죠. 고유사무와 기관위임 사무 이게 문제입니다. 자치사무, 기관임 사무 중에 이 기관임 사무의 비율이 한 60%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간섭이다라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개선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왜 개선책이냐면 이처럼 대통령이 바뀌고 제도 개편이 일어날 때는 항상 개선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봐둬야 됩니다. 그렇죠? 올해가 바로 그때죠. 그래서 요 자치사무, 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비판하면서 제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한국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를 구분할 때 이양하는 것과 위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린 때까지 위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양은 아예 줘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줘버리면 돈도 줘버립니다. 권한도 줘버리고. 알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학자들, 교수들 주장하는 것이 위임 좀 줄이고 이양 좀 늘리자 이겁니다. 알겠죠? 위임을 줄이고 이양 방식으로 가자 이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양이 아니라 위임 방식을 증가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지방자치에서 나쁜 겁니다. 알았죠? 요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한 번 더 추가 정리해 놓으세요. 알았죠? 이런 것들까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디테일이 들어간 것들이 바로 7급의 지방자치론이죠. 나중에 별도 강좌로 만들어질 거고 일단 여러분도 이 정도 수준까지 9급 준비하더라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됐습니다. 지방재정 가보죠. 포인트 194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별표 드십시오. 자, 지방재정인데 이 지방재정에서 봐야 될 것은 국세 종류 참고로 보시고, 그렇죠? 국세가 아니라 우린 지방세에 관심을 갖는 거죠. 지방재정의 가장 기본적 구조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방세가 있고 그리고 세외 수입이 있죠. 요 세외 수입까지 이 둘을 우리가 흔히 자주재원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주재원. 그리고 의존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고보조금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그리고 요 둘을 합쳐서 우리가 의존재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에 의존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 자, 요 각각 사항들을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지방세입니다. 세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은 모든 세금은 뭘로 한다? 조례로 합니까? 법률로 합니까? 조세, 법률주의. 알겠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는 법정 외 세제도를 학자들은 하자고 하지만 현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구조, 세목 체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딱 나눴을 때 자치구세를 외우더라고 했죠. 두 가지 등재,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그리고 도세와 시군세를 구분했을 때 도세를 외워둡니다. 왜? 4개로 더 적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취등래지, 특히 지방소득이 아니라 지방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취등래지비. 알겠죠? 소비세.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만이 부과하고 있는 바로 대표적인 목적세 두 가지. 그렇죠? 광역만 부과합니다. 기초는 안 합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바로 기본적인 구조죠. 요
체계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시고, 자 그럼 밑에 오셔서 우리나라 지방자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봐두시고, 또 하나 세외 수입, 여기죠. 세외 수입, 세금 이외에 들어올 수 있는 세외 수입. 세외 수입의 대표적으로 사용료 나오죠. 사용료 뭡니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료라 불러줍니다. 정의를 알아놓으세요. 알았죠? 사용료. 저번에 잠실야구장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료죠. 사용료. 다음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는 뭡니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라 불러줍니다. 수수료. 알겠죠? 서비스에 대한 대가 수수료. 다음 부담금 뭡니까? 부담금. 상급자치단체와 하급자치단체의 관계에 발생하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분담금이 아니라 부담금. 경영수익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적 사례들이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자체의 자원들 내다 팔아가지고 돈 굉장히 많이 벌죠. 지금 밑에 통영시 보니까 지금 한창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문제됐던 것들이 바로 저번에 통영시 욕지도에서 해저에 있는 모래 이런 거 갖다 팔아가지고 연 150억 거의 500억 가까이 수익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어민들이 막 반발하고 난리 났죠. 모래를 골재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갖다 파니까 뭐 산란계 고기들이 알을 안 낳아가지고 어획량이 감소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는 이제 두 가지 들어온 거죠. 어민들은 골재 채취를 반대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골재업자들은 그걸 계속 허용해달라 하고 있고, 이런 이해관계들이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고기 관련된 것들이 경영수입 사업금들입니다. 다음 분담금이죠. 자, 분담금과 부담금 구분하라고 했죠. 부담금은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거고, 분담금은 그 특정 시설의 주민들이 그 특정 주민이 이익을 볼 때 내는 게 바로 분담금이다. 시설의 일부로 주민이 이익을 볼 때 내는 게 분담금. 분담금과 부담금은 지자체냐 주민이냐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알았죠? 이 정도면 제일 구분이 제일 잘 될 겁니다. 그다음 기부금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세외 수입 종류들. 그 외에 뭐 경상 수입이냐, 그리고 비경상 수입이냐 이런 종류들은 참고로 보는 거지 그걸 굳이 암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195. 자, 이것도 별표 드십시오. 아주 중요하죠. 앞에 세목 체계 개편과 더불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원래 핵심적 타깃이 되는 게 바로 이 195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건 꼭 나올 겁니다. 라이브 특강 때 한 번 더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국가가 알아서 주는 돈이죠. 그게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금고에서 보조금을 주겠대. 국고보조금. 기본적으로 국가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죠? 기재부가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관리 주체는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마치 세금이니까 기재부 아니면 국세청이 할 것 같지만 이건 전부 다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관리합니다. 알았죠? 행자부에 여러분이 근무하러 학교하고 행자부 딱 들어가면 그 중에 절반 업무가 지방자치 업무입니다. 사실 행자부 업무에. 거기에 가면 지방교부세과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는 행자부가 한다라는 점. 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국고보조금은 왜 해주느냐? 바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의 시정. 이걸 위해서 우리가 표현을 수직적인 조정의 역할을 한다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는 수직이냐 수평이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 표현은 수평적인 조정 기능, 즉 지자체끼리의 불균형의 시정을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직적 조정의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를 둘을 비교할 때 수직 수평이 극대화되는 거지 사실 지방교부세 안에 수직 수평의 논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지문에서는 출제위원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들어올 겁니다. 제일 좋은 퍼펙트한 문장은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조정과 수직 조정이 동시에 지닌다. 이러면 제일 좋겠죠. 알았죠? 이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함부로 못 씁니다. 이건 여기 쓰세요로 딱 정해주죠. 이걸 보고 뭐라 부르죠? 특정재원이라고 불러줍니다. 특정재원.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쓰면 됩니다. 알았죠? 세금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알아서 쓰면 됩니다. 일반재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17년 버전에서 시험에 들어올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종류를 분류했을 때 네 가지의 체계가 만들어지죠. 그 네 가지가 어떤 게 있었다? 자,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다음 특별교부세, 그 다음 부동산교부세, 그 다음 소방안전교부세. 요 네 가지는 꼭 외워둡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요 네 가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 성격으로 본다면 보통 교부세의 성격은 특정 재원입니까 일반 재원입니까 하면 이건 일반 재원입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쓰는 거죠. 특별 교부세는 말 그대로 이 사업에만 쓰세요라고 해놨죠. 일반 재원, 특정 재원, 특정 재원입니다. 이것은 특정 재원. 부동산 교부세는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반 재원. 소방안전 교부세는 특정 재원입니다. 소방안전 관련 사업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성격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점. 그럼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낼 거냐? 그냥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일반 재원이고 만약에 구분했을 때는 주의해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는 알았죠? 이걸 구분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요 각각의 재원 구조도 봐줘야 됩니다. 보통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97%, 그중에 97, 그중에 3%. 요게 바로 특별교부세까지죠. 그렇죠? 그 다음 부동산 교부세는 종부세 전액, 종합부동산세 전액. 알겠죠?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재원이 뭐다? 담배 소비세의 20%. 알겠죠? 재원의 영역과 수치까지도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재원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를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 2017년 버전은 달라지는 게 이거죠.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히 누가 관리하냐면 행자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체에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요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합니다. 알았죠? 요렇게 포인트별로 딱딱딱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방교부세죠. 지방교부세 하나 더 들어가면 알았죠? 요 교부세의 교부 기준인데 요거는 기준재정 수요액에 기준재정 수입액을 빼가지고 거기다 기준율을 곱합니다. 기준율을 몰라도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을 뺀 상태에서 기준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재정지수 1을 기준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보통 교부세죠. 하지만 특별 교부세는 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둘을 구분해 두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지방교부세 끝났고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사업 안으로 들어와서 사무에 부과됐을 때 사무가 자치사무냐 단체임사무냐 기관임사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명칭을 별도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고유의 사무에 들어간 것을 보조금, 단체임사무 것을 부담금, 기관임사무를 교부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명칭 정도만 구분해 두십시오. 그렇죠? 근데 실무에 가면 이런 명칭 구분 안 합니다. 왜? 뒤섞여 있으니까. 객관식의 이론을 위해서는 구분해 둬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참고로 봐두도록 하시고 지자체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라는 것은 사실상 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어떻게 한다고? 비율 좀 늘려달라고. 알았죠? 지금은 교부세 비율이 너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부세 비율 늘려달라고 뭐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들이 나서가지고 함께 막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봐두시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96에 오셔서 재정조정제도 나오죠.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는 것들 바로 여기는 바로 상급과 하급,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는 것들인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상급자치단체한 재정조정제도 요 명칭이 바뀌었죠. 자, 시군이든 자치구든 조정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군에 주는 거니까 광역도가 줄 거고 자치구에 주는 거니까 바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주겠죠. 네, 명칭 확인해 두시고 넘어오셔서 지방채 가보죠. 마지막 하나 있는 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국채의 비교는 참고로 보시고 지방채 발행 사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제일 핵심적인 것은 3번에 있는 지방채 통제입니다. 지방채는 항상 통제가 중요하죠. 어떻게 통제할 거냐? 바로 행자부 장관의 기체승인권 폐지됐으니까 아예 기억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조합도 지방자치단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도 주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외채를 발행한다든가 범위 오버해서 초과 발행할 때에는 어떤 수술을 거쳐야 되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럼 기본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율 발행입니다. 알았죠? 오버할 때는 바로 행자부 승인을 얻고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죠. 자, 이게 바로 지방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없지만 확인해두면 단점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알았죠?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 지방채 발행을 토대로 해서 이걸 어디 쓰느냐? 주로 선심성 사업에 막 퍼질러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봐두십시오.
자, 다음 198포인트로 오셔서 재정 건전성에 오셔서 자, 재정 건전성에서 꼭 봐야 될 것은 어디에 있냐면 밑에 표에서 포스트에 있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구분해 둡니다. 자립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주재원과 의존 재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겁니다. 이건 공식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의존 재원에 바로 얘들 둘이 들어오는데 특히 지방교부세가 바로 재정 자립도에서는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늘려버리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반비례 관계 있는 거죠. 그런데 자주도는 다릅니다. 자, 자주도 밑에 포스트잇 공식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일반 회계 됐고 그래서 분자에 지방세, 세외 수입, 교부세까지 그리고 초정교분까지 그 지자체로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방교부세를 늘려버리면 지방교부세를 늘려버리면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자주도는 올라갑니다. 알겠죠? 자주도. 요즘 들어서 자주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많이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주도를 특히 주목해 두십시오. 자립도는 익히 시험에 많이 들어왔었고 좋습니다. 자, 나머지 광해 지방재정력을 그 재정력에 관련되는 그 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색깔 일부러 다르게 해놨죠. 경상수지 비율하고 바로 개발재정 수요는 높을수록 재정력은 약화된다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있는 거. 그것만 딱 표에서 체크하면 됩니다. 넘어오셔서 199포인트로 오셔서 주민참여제도죠. 주민참여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민투표와 조례재정개폐 청구권 전부 다 이런 제도들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지 간접미주를 폐지하자 이런 논리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보완을 위해서 제도를 직접미주 요소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암기를 디테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주민투표 관련돼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주민투표, 자 기본적으로 주민투표 중에서 청구권자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알겠죠? 자,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경우는 주민이 직접 의회에 와서 투표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시고 기타에 보시면 확정은 항상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수치 기억해 두시고 3분의 1 미만일 때 아예 개표하지도 않죠. 네. 그리고 주민투표잖아. 투표에는 항상 불만일 때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 소청이라는 절차가 따라 들어옵니다. 소청. 투표는 항상 소청. 소청 없으면 적어두세요. 소청 날짜를 알아둬야 됩니다. 며칠? 소청은 14일. 2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14일입니다. 알겠죠? 14일, 소청은 14일. 투표는 항상 소청으로 1차적인 불복 절차를 거친다. 알아두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투표는 외국인 가능합니까? 네, 됩니다. 알겠죠?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국인의 이 지위적 조건을 묻진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합법적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도 안 되고 알겠죠?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 한국에. 하지도 않겠지만. 알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된다는 거. 됐고 밑에 조례재정개폐 청구권. 자, 다음 주민감사 청구권 나와있죠. 요 수치 외워둡니다. 500, 300, 200. 바로 요 300에 바로 뭐가 들어오냐? 아까 주의하라고 했던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바로 300입니다. 그렇죠? 300. 자, 됐고 요 감사 청구의 기간 60일. 밑에 주민소송. 자, 주민소송인데 요 주민소송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 주민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납세자 소송의 성격이 있다고 불러죠. 기관소송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주민소송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두 번째 스텝에 개개 청구라고 해놨는데 이게 바로 1인 한 명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주 특징적 사항이죠. 한 명이 청구할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민 소환 불러드리는 거죠. 소환 리콜 대상에 있는 것들 중에 장 그리고 기초 장 되는데 의원에서 주목할 것은 비례의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례의원 제외한다. 비례의원은 꼭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환은 기본적으로 누가 관리하냐?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선관위. 그리고 주민소환도 기본적인 요건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미만일 때는 아예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 장을 대상으로 소환을 선고한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아주 불명예처럼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자, 제외되는 것들 오른쪽 페이지 내려놨는데 청구 제외사항도 한번 보십시오. 주민조례개폐 청구에 대한 제외사항에서 주목할 것은 3번. 행정기구 설치 변경 또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 이거 주민조례 개폐 청구 제도로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되면 이제 성주시에서 사드 배치 반대 난리 나겠죠. 안 됩니다. 주민투표에서 제외되는 것들. 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밑에 7번 주민투표 실시 후 요 2년 알아두십시오. 2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또 그걸 주민투표 이러면 지방채 혼란이 나기 때문에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되는 것들 4번 사무처리 종료 후 2년이 경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2년이죠.
자, 그다음 주민 소환에서 안 되는 건 전부 다 연도가 1년, 1년, 1년입니다. 임기 시작 1년, 만료 1년 미만, 소환 투표 한때로부터 1년, 1년, 1년. 암기둬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많이 비비는 알스타인의 분류 요 8단계 주민 참여 절차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요건 낼 때 이런 같은 알스타인의 분류는 그대로 낼 거기 때문에 특히나 뭘 알아둔다? 형식적 참여를 꼭 알아두죠. 형식적 참여 세 가지 바로 밑에 비참여부터 보면 바로 조작, 치료, 정보 제공부터죠. 정보 제공, 상담, 회유 바로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형식적 참여죠. 그래서 의미까지 정보 제공 뭐죠? 일방적 제공입니다. 알았죠? 쌍방향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하는 것. 이게 일방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참여죠. 다음 상담은 뭐죠? 상담은 말 그대로 형식적 반응만 하는 겁니다. 아, 들었습니다. 끝. 의견 반응 안 하는 거죠. 알았죠? 의견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듣는 행위만 그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상담 혹은 자문이라 불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유 설득. 회유 설득은 계획 단계만 참여시킵니다. 계획 단계만 참여시키는 것을 회유 설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형식적 참여죠. 알았죠? 형식적 참여 세 가지를 특히 주민의 권리 단계인 실질적 참여와 비참여랑 구분해 둡니다. 그리고 8단계 두 문자 그대로 외워두시고 자 다음 200포인트로 오셔서 정부 간의 관계죠. 자 정부 간의 관계인데 이 정부 간의 관계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이트 모형이죠. 라이트 모형을 중심으로 표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건 한국적 상황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러는데 한국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라이트라는 사람이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방정부 이 지방이죠. 우리는 연방이 없는 나라잖아. 그렇죠? 연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방을 전제로 한 미국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주와 지방 그리고 연방 사이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있고 그 아래 위에 주가 있고 그 위에 연방이 있는 이런 형태로 들어온 것을 라이트가 전형적인 포섭형 형태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포괄형이다. 뭐 내부형이다. 이런 명칭을 써줍니다. 포괄되어 있다. 그 다음 주와 지방, 연방이 있고 그리고 주가 있고 그 아래 지방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분리형이라고 불러줍니다. 분리형. 알겠죠?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미 연방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고 있고 그 캘리포니아 주 아래에 카운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카운티 산디에고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안에 여러 가지 카운티가 한 58개 시 우리말로 시라고 불러주는데 58개 시가 여기 캘리포니아 주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한국과는 다르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이전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주정부대로 연방은 연방대로 이런 형태로 상호간에 협력하는 구조 이런 형태를 보고 중첩형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옛날에 말 언제냐면 10년 전쯤에 한국은 만약에 세 가지 중에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포괄형 형태라고 분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나서 오늘날 2017년에 만약에 지방행정학회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라이트 모형으로 대비한다 어딥니까 하면 중첩형입니다. 알겠죠? 이걸 이상형이라고도 불려주는데 그럼 한국이 이렇게 제도가 발달했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방재정과 업무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보면 국가사무가 기관에 위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지방재정에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기 있다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기출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어디 들어갑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날 문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중첩형으로. 그렇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봐놓으십시오. 자, 이 표는 그대로 외워둡니다. 그래서 명칭 라이트 명이고 요거 대조로 볼 수 있는 게 초록색으로 밑에 들어가는 로즈의 뭐예요? 로즈는 사실상 미국이 아니라 영국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죠. 영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리자, 동반자, 상호의존형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국에 있는 홈룰 운동 봐뒀죠. 자치현장 많이 DB에 넣어놨는데 기본적인 많이 DB에 있는 자치현장 한 번 더 확인해 둡니다. 딜런의 원칙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 201포인트로 오셔서 광역행정의 방식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론과 현실적인 제도로 온다면 광역행정 방식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자 아이폰 박스를 보세요. 공동처리 방식이죠. 공동처리는 지자체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한쪽에 법인격의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대등한 협력적 관계에는 공동처리가 있고 그 다음 연합이 있죠. 연합과 오른쪽에 나오는 통합을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업무를 연합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지방자치단체 A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B가 있으면은 요 A와 B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그대로 두고 새롭게 지방자치를 신설할 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연합 방식입니다. 그러면 통합은 뭐냐?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없앱니다.
법인격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포괄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것은 지문에서 연합이냐 아니면 통합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기존 자치단체를 없애느냐 내버려두냐 이걸로 구분하세요. 알았죠? 그게 지문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이걸로 꼭 구분해 둡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유형을 안으로 한다면 통합 안에는 합병도 있고 흡수통합도 있지만 통합과 기본적으로 통합과 연합을 구분하라가 주로 구분의 타겟입니다. 7급 지방자치론까지 들어가면 이제부터 안에 통합 안에 들어가서 흡수냐 아니면 합병이냐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로 구분해 두면 됩니다. 자, 밑에 오셔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죠. 한국의 광역자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광역자치로 오시게 되면 행정협의회, 자치단체 조합, 그리고 자치단체 장증의 협의체, 그리고 사무위탁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 사무위탁이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알겠죠? 끝. 다음 행정협의회. 자, 행정협의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인데 주요 결정사항 보십시오. 주요 결정사에서 행정협의회는 어떻게 되면 행정협의회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법적 구성이 있다 없다? 모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행정협의회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 법조문에는 잘 들어요. 법조문에는 지방자치법에는 법협의회 사항을 따라야 된다. 기속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협의사항은 협의일 뿐인 거지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법조문상에는 기속력을 구속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구속력이 없는 게 협의사항입니다. 출전이 바보가 아닌지라 이걸 알고 낼 겁니다. 구분해서. 알겠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주목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조합. 조합이 제일 강력하죠. 기본적으로 구성원. 조합의 구성원은 누구다? 주민이 아니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됩니다. 조합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합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치단체고 그리고 이 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의결에 따라서 이들은 법인격도 갖고 있고 좀 전에 봤듯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 조합입니다. 제일 강력하죠. 다음 장 등의 협의체입니다. 행정협의하고 장 등의 협의체는 다르죠. 장들이 그냥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장 등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협의체도 있고 기초자치 협의체도 있고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자, 협의체 확인만 해두십시오. 됐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202포인트 별표 드시고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죠. 누가 통제하느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중앙정부란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겠죠. 중앙이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특징에서 아주 강력한 자치단체 자치성을 훼손하는 제도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자, 오셔서 중앙이 개입하는 것중 제일 대표적인 게 직무이행명령제도입니다. 안 하고 있을 때 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직무이행명령제도죠. 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사유를 주목하세요. 어떤 사유냐? 자치단체 장이 무슨 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 위임사무. 이때 위임은 기본적으로 기원임 사무입니다. 알겠죠? 단취임 사무는 어떡합니까? 거기는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문에 묻지 않습니다. 객관식에서. 자, 위임사무라는 걸 꼭 주목해 놓으시고 하나 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분 나쁘죠? 싫어.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제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며칠? 15일. 그러면 구분할 것은 제2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소할 때 며칠 했다? 20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15일. 구분하세요. 네. 객관식은 흐지부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포인트로 딱딱딱 정렬이 돼서 하면 고득점을 합니다. 대충 흐지부지 보면서 봤다. 회독수만 늘린다. 아무리 늘려보세요. 고득점 못합니다. 알았죠? 포인트별로 딱딱딱 나눠두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으로서 바로 주체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죠. 자, 여기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유에서 뭘 할 수 있냐? 169조 근거인데 바로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명령 처분이 법령 위반이나 현저히 부당하게 공익을 향하는 경우가 되는데 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치사무는 항상 뭐 법령 위반에 한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하는 거지 자치사무를 현저히 공익을 한다 이런 이유로는 안 된다고. 알겠죠? 요거 확인해 두시고 행정법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항상 서면 그 다음 서면 부산의 서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기간을 정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서면과 기간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15일 대법원 됐습니다. 자, 통제정리 밑에 있는 제2호권 참고로 보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203포인트에 있는 정부 간 분쟁 조정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별표 드시고
정부 간 분쟁 조정은 중앙과 지방끼리도 발생할 수 있고 지방과 지방끼리도 발생할 수 있고 두 가지 각도죠. 그래서 일단 지방끼리 먼저 보면 지방과 지방자치단체끼리 발생했을 때 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구를 둡니다. 행정자치부에도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에 들어오고 있는 바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구분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주의할 것은 이런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에는 조정에 대해서 직권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은 당연한 거고 직권조정이 가능합니다. 직권.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여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둘러 나눴을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것들 요걸 포스트잇으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이게 아마 심화 지문을 쓰면 이건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이상급들에 대한 것을 대상하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 간 또는 그 장에 대한 분쟁 요거 사례 설명드렸죠.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에 있는 바로 강남구 요렇게 부딪혔을 때 알겠죠? 요런 것들이 바로 어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간다. 영역을 넘어가니까. 다음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 4번에 시도와 자치단체 조합입니다. 자치단체 조합 간의 분쟁도 바로 이 자치단체 조합은 구성원이 뭐였죠? 주민입니까? 자치단체입니까? 자치단체죠.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도 알겠죠? 그러니까 광역단을 넘어가면 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있는 거 이것도 시사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거죠. 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소속 어디에? 행자부 국무총리 어디죠? 국무총리 소속. 명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사실상 이 다른 요소를 결합하면 명칭 자체가 아예 애매하죠. 사실은 행정에다가 협의에다가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로 가져가는 거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이지 직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속력도 사실상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구분을 해두시고 됐습니다. 나머지 204포인트 오셔서 도시행정 제일 약하지만 도시화의 요인 참고로 보시고 도시화 이론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그중에서 맨 마지막에는 조화의 원칙, 오츠의 조화의 원칙 요것만 용어로 딱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출 효과를 최소화할 만큼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주민의 선호를 충족시킬 만큼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바로 오츠의 조화의 원칙이고 티브 모형은 우리가 앞에서 공공선택론에서 가정조건을 많이 보죠. 티브 모형 뭘 쓴다? 가정. 자 완전 정보 하에 주민의 이동의 제한성은 없죠. 이동의 비용은 없고 그리고 또 지자체 간의 경쟁이 할 수 있도록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전제돼야 될 거고 그리고 외부 효과는 없다. 그렇죠? 규모 경제도 없고 알겠죠? 이런 가정 하에서 지방정부의 효율입니다. 효율 알겠죠? 형평이 아니라 효율적 공공서비스를 점검하는 모형이 바로 티브 모형이죠. 가정 조건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론을 조금 길게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가볍게 지금 여기 교실이 인원도 많고 그리고 이 건물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해서 15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 뒤에 다시 오시죠. 네.